안녕하세요, 슈뚜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비포 앤 애프터 사진도 비교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떤 자재들을 썼는지 인테리어 관련된 총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일단은 이 집이 공사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는지 같은 것들을 먼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인테리어 전 집의 모습이에요. 원래도 밝고 깨끗해서 꼭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집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진 세입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한을 풀고 싶어서 올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공사 전 주방인데요. 왼쪽에 큰 냉장고장과 수납장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꽤 넓은 팬트리가 있었어요. 저는 왼쪽의 장들을 없애고 팬트리 공간도 터서 일자 주방을 만들었어요. 시야를 가로막던 수납장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훨씬 넓어 보여요. 팬트리였던 자리에는 냉장고와 식세기가 있는데 거실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아서 깔끔해요. 싱크대 높이는 상판 포함 91cm로 원래 있던 것보다 조금 높여 제 키에 맞췄어요. 수전은 원래 덴마크 브랜드의 볼라 수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저렴하고 예쁜 게 많더라고요. 싱크볼이랑 상판을 1:1 시공해서 아주 깔끔한 라인이 완성됐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이중창이라 조금 답답해 보였던 창문은 커다란 통창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창이 주방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우물 천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다운라이트와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샤시는 멀쩡해서 바꾸지 않고 필름으로 색만 하얗게 입혀줬습니다. 천장과 벽을 도장으로 마감해서 정말 깨끗해 보여요. 두껍고 노란 걸레 바지와 천장 몰딩이 없는 것도 큰 차이죠. 가구 정보는 지난주 영상에 올려놨으니 참고해주세요. 바닥은 원래 베베 때문에 포세린 타일을 하려고 했는데 마루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침실이 나옵니다. 작은 베란다가 있고 오른쪽엔 화장대와 화장실이 있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거실 주방과 마찬가지로 천장과 벽 모두 도장 마감. 취침등으로 쓸 수 있게 침대 옆에 펜던트 등을 달았어요. 답답한 붙박이장 제거. 따로 가구는 두지 않으려고요. 저건 대피 공간으로 통하는 문인데 샤시랑 동일한 필름으로 하얗게 작업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도장 마감과 히든도어, 그리고 몰딩과 걸레 바지를 없애려면 목공 작업이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했어요. MDF와 석고보드로 천장과 벽면을 매끈하게 새로 만들고 문틀도 새로 제작해야 해요. 저는 기존 콘센트와 규격이 많이 다른 콘센트로 바꾸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콘센트 자리도 새로 팠어요. 목공은 인테리어 비용 중 가장 비싸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냥 벽지만 바꾸는 정도라면 여기서 금액을 크게 아낄 수 있을 거예요. 문 주위에 문틀이 없어서 정말 깔끔해 보이는 히든도어. 우문선도 깔끔하지만 저는 선을 더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벽에 턱을 만들고 문에도 홈을 파서 닫았을 때 문이 고정되도록 해요.
안에서 보면 이런 모습. 정말 별로였던 안방 화장실. 샤워실 안에 벽을 안쪽으로 뚫어 조적 선반을 만들었어요. 사실 구조상 좀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이게 저의 로망이라는 말에 실장님이 애써주셨습니다. 매립 수전과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는 샤워부스, 탑볼 형태의 세면대. 문 열고 닫는 부스가 싫어서 프레임 없이 유리만 요청했어요. 일반 부스보다 당연히 물은 많이 튀지만 예쁘니까 만족합니다. 타일은 1200, 600짜리 큰 타일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좁은 화장실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거울은 플립장으로 위로 열 수 있어요. 보통 슬라이딩이나 일반 거울과 그 옆에 거울장을 두는 조합을 쓰는데 이건 큰 거울이 끊기지 않으면서도 수납까지 가능해서 좋아요. 교체가 가능한 스위치와 콘센트는 모두 융으로 통일. 안방 반대편으로는 작은 방 2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 복도가 더 길어 보였으면 좋겠어서 저쪽 벽을 허물었어요. 물론 내력벽이라면 철거가 불가하지만 저 벽은 도면상 철거가 가능한 벽이었어요. 원래 입주 시 유상으로 추가하는 공간이라 안쪽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도가 더 길어졌고 개방감이 생겼어요. 막상 벽을 뜯어보니 배관이 크게 지나가는 게 있어서 왼쪽에 턱이 생겼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방 2개에서는 예산을 아꼈어요. 자주 들어가지 않고 인테리어가 중요한 공간이 아니기에 몰딩과 걸레 바지를 흰 필름으로 마감하고 벽은 페인트 질감의 벽지로 마감했어요. 그러면서 방 2개분의 목공사 비용을 줄였어요.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더 큰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어서 방이 좁아 보였는데 철거했습니다. 실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모든 커튼박스에는 간접 조명을 넣었는데 사실 거의 안 켜요. 옷방 앞에 자리한 욕실 비포. 조정욕조 매립 수전을 하게 되며 다 철거하고 방수부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조정욕조가 있으니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 보통 샤워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다란 세로바를 쓰는데 샤워는 안방 화장실에서 하기 때문에 샤워기 홀더를 매립 수전과 비슷한 높이에 두었어요. 덕분에 벽이 엄청 깔끔해졌죠. 마찬가지로 저는 거의 대부분 안방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욕실엔 따로 거울장이나 수납장은 없고 욕조 뒤에 선반을 달아 수건만 올려둡니다. 조정욕조는 장단점이 확실한데요. 장점은 보기에 예쁘다는 것. 넓어서 베베를 씻길 때도 편하고 목욕할 때도 여유 있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점은 넓은 만큼 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반 욕조보다 표면적이 넓어서 물이 빨리 식어요. 이러한 이유로 목욕을 자주 즐기는 분들에게는 일반 욕조를 추천해요. 현관은 자주 닿는 곳이니 페인트 대신 필름으로 마감. 문은 꾹 눌러서 여는 방식이고 아래는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문 주변에 두꺼운 몰딩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엄청 달라 보여요. 이사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의 버킷리스트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딱 3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미 한 20대 초중반 정도에 이뤘고 마지막 남았던 버킷리스트가 20대에 내 집 마련하기였거든요. 그래서 20대에 꼭 제 명의로 된 집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20대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래서 집을 사야겠다 하고 알아보다가 뭐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고 해서 최대한 빠르게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구입을 하고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계획. 저는 어릴 때부터 나만의 공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만큼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핀터레스트와 인스타그램으로 내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시공 사진들을 잔뜩 모아뒀었어요.
이미지가 쌓이다 보니 겹치는 것들이 뚜렷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를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은 여행이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주거 형태가 거의 아파트다 보니까 모든 집에 비슷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해외 각국을 여행하며 봤던 다양한 집들은 그 집 주인의 취향과 성향이 잔뜩 묻어났고, 나도 언젠가 내 집을 갖게 되어 마음껏 꾸밀 수 있다면 집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에게 집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나마 엄청 오랫동안 내 집에 대해 상상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선명해진 취향을 사진으로 모아 공간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업체랑 미팅할 때 그 레퍼런스를 보여줬고요. 따로 업체와 상의할 게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게 이미 제 마음속에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테리어 업체와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업체 컨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것들 혹은 주의해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들도 되게 많았는데, 일단 업체 선택은 크게는 공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턴키라고 해가지고 아예 모든 공정을 하나의 인테리어 회사에 맡겨버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영공사라고 해서 내가 전문가들을 각 분야별로 섭외를 해서 관리 감독도 내가 하고 계획이나 그런 것도 다 내가 짜야 되는 거죠. 치수 같은 거라든지 자재 선별 같은 것도 다 내가 하면서 총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턴키의 장점은 내가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알아서 수치 다 입력해가지고 3D 프로그램으로 렌더링도 해주고 자재 추천도 해주고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일정도 다 맞춰주고 신경 쓸 부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게 턴키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직영공사보다는 이제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영공사의 장점은 싸다는 거. 내가 직접 전문가들과 1대1로 만나서 하게 되니까 수수료 같은 게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거의 절반 가격에 훨씬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크죠. 많은 사람들을 다 내가 일일이 연락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턴키보다는 확실히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시간도 많이 뺏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후처리? 공사를 다 하고 났는데 살짝 하자가 발생했다던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다시 연락해서 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턴키 방식을 택했고요. 업체는 일단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그 업체들의 블로그나 사이트를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몰딩이나 걸레바지도 없고 문도 히든도어로 하는, 그러니까 목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히든도어나 문몰딩 같은 작업을 많이 해본 업체를 찾아봤고요. 혹은 인테리어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한테도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 직접 전화 혹은 만나서 미팅을 해봤던 것 같은데, 업체에 일단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싶다라고 대략적으로 말을 하면 대략적인 견적을 내주는 업체도 있고 혹은 직접 와서 상담을 하자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만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견적을 내요. 짧게 하는 데는 30분, 긴 데는 1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 업체들한테 보여주면서 견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다. 혹은 그 업체 인상,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거를 직접 만나서 볼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겠다라는 거는 전화나 미팅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견적이 맞고
내가 원하는 일정에 공사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업체의 이미지나 뭐 인상 같은 게 나랑 잘 맞는다면 그 업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한 10개 정도 연락을 해봤을 때 마음에 드는 하나의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견적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게 어떤 공사를 하느냐, 뭐 어떤 평수에 하느냐, 어떤 업체랑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뭐 저희 집은 얼마 들었어요 라고 말을 해도 그게 별로 저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일단 20평대를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치면은 정말 기본적인 인테리어, 벽지를 새로 바르고 뭐 바닥을 다시 깔고 뭐 주방 이런 거 바꾸고 욕실도 그냥 타일을 덧붙이니까 덧방을 한다고 쳤을 때 뭐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가 나오는 저렴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벽을 이제 벽지가 아니라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벽을 다시 뭐 MDF 같은 걸로 만들었어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뭐 히든도어도 마찬가지로 문틀도 다시 만들고 뭐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컨셉을 기준으로 견적을 냈을 때 저렴한 업체는 뭐 4천만 원 후반대에서 비싼 업체는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됐었고 만약에 뭐 창틀 그러니까 샤시를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견적은 업체, 지역, 시공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던 인테리어 금액을 참고하는 것보다 인테리어를 할 시기에 컨셉을 명확하게 정해서 업체들에게 구체적인 견적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테리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라고 한다면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재를 쓰기로 했다라고 서로 이제 볼 수 있는 뭐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부터 모든 자재의 이름을 다 꼼꼼히 적어가지고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메모를 항상 꼼꼼하게 해야지 시공을 했을 때 뭐 좀 의사소통에 오류가 없겠죠. 계약서를 쓸 때도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 공사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만약에 실제적인 피해가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누수라던가 그거를 뭐 업체에서 보상을 잘 할 건지 이런 내용들도 계약서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꼼꼼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인테리어 기간은 한 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한 달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한 달 반 정도 마무리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고 만약에 저처럼 턴키로 진행을 하신다면 업체에서 그 일정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비용을 아끼면서 예쁠 수 있었던 부분. 근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더라고요. 이 질문을 읽었을 때 돈을 들인 만큼 예쁘게 나온다. 이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결과가 예뻐지니까. 나의 인테리어 철학. 저는 막 유행을 쫓는 거는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창 유행 중인 게 물론 뭐 제가 했던 히든도어도 유행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디자인이고 뭐 실링팬이라고 천장에 이제 큰 팬 달아놓는 거라던가 라인 조명이라고 해서 뭐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뭐 쭉 라인이 깔끔하게 매립으로 이어지는 것들 이 요즘 많이 보이는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그런 게 예뻐 보여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진짜 내 취향이 뭔지를 정리해서 어쨌든 내가 살 집이고 오래 살 집이니까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거를 선택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들 화이트 인테리어를 해서 온통 뭐 가구도 그렇고 벽도 바닥도 싱크대도 다 하얗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바닥 색깔이라든가 주방의 하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제가 좋아하는 어두운 계열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7번째 질문, 잡동사니를 어디에 정리했는지, 저만의 정리 규칙이 있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집에 원래는 수납 공간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작은 방에도 기본적으로 붙어 있었던 그 붙박이장 같은 게 있었고, 안방에도 뭐 화장대 겸 수납장이 있었고, 주방 쪽에도 엄청 큰 팬트리 공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공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건물에서 제공하는 붙박이장이라던가 그런 것들. 왜냐면 그건 절대 옮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구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배치했다가 나중에 질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지만 붙박이장은 절대로 옮길 수도 없고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건물에 들어있던 그런 기본적인 장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자잘한 짐들은 그 신발장 위쪽에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여기는 사실 신발이 뭐 제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발이 신발장에 꽉 차지가 않아서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신발장에 필요하긴 하지만 엄청 자주 꺼내지 않는 물건들을 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8번째 질문, 몇 년 살 생각으로 인테리어를 하셨나요?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살아야겠다. 최대한 뭐 오래 살아야죠. 왜냐면 제 집이고 인테리어를 이만큼이나 해놨으니까 오래 살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오래오래 살 생각입니다. 가장 힘을 준 곳과 힘을 뺀 곳. 힘을 준 곳은 아무래도 화장실이 아닐까. 조정 욕조도 만들고 일단 타일 자체도 굉장히 커요. 보통 뭐 커봤자 600각짜리, 그러니까 600 곱하기 600mm짜리 타일을 사용할 텐데 저는 1200에 600짜리 굉장히 큰 타일을 썼고 뭐 세면대도 그냥 일반 세면대를 딱 두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타일로 박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 세면대를 탑볼 형식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화장실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준 것 같고 정말 만족스러워요. 되게 호텔 같은 곳에 놀러 온 느낌이 들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리고 집에 놀러 왔던 친구도 저희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화장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장 힘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힘을 뺀 곳은 작은 방 2개예요. 원래는 모든 공간을 다 이렇게 도장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방 2개를 추가적으로 도장을 하려면 한 500만 원 넘게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방에는 뭐 제가 엄청 오래 있는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놓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실이랑 옷방은 그냥 페인트 느낌이 나는 벽지를 바르기로 했고 걸레바지랑 몰딩도 따로 제거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걸 쓰되 필름으로 하얗게 입히는 작업만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 글쎄요, 아직까지 뭐 아쉬운 거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했어요. 그 인테리어 미팅을 진행하는 내내 실장님이 정말 이것들 다 빼도 괜찮겠냐고 여러 번 여쭤보실 정도로 저는 천장에 조명도 최소한으로 넣고 뭐 콘센트도 최대한 없앴고 간접 조명 같은 것도 실장님이 많이 추천을 하셨는데 저는 최소한으로 왜냐면 집에서 불을 잘 안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넣는 것보다는 빼는 거를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질문들, 뭐 대출을 얼마를 받았는지, 뭐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 집의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견적도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의 뭐 예산이나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너무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거를 굳이 참고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왜 지금 집을 구입하기로 했는지 등등 이 집과 관련된, 그러니까 인테리어 말고 집 자체와 관련된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달쯤에 따로 영상을 또 만들 생각이어서 그때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저의 인테리어 Q&A는 마무리가 됐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느리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아니야. 단점이라고. MDF랑 그 무슨 보드더라?